아베 경제도발의 본질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우리 최대준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국대 경제학과의 최대준 교수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제가 그 일본의 경제 도발이 우리 이제 7월 초에 이제 터지고 나서요. 7월 3일 날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제가 그 당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경제 도발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해가지고 출연을 해가지고 당시에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당시에 제가 간결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매개로 해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을 친일 정권으로 교체하는 데 있다. 이게 경제 도발의 목적이다. 제가 뭐 그냥 간결하게, 그래서 당시에 김어준 씨가 저한테 경제학자가 갑자기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냐고 저한테 그렇게 옆에서 코멘트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마디 한 것이 우리 내부만 단결을 하면은 완성하는 게임이다. 제가 이 얘기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스베이다에 출연을 해가지고 아베한테 너무 고맙다. 우리가 식민지 경험을 겪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해방이 된 이후에도 상처가 남는데 소위 이제 정치적, 경제적, 특히 이제 의식적인 종속이 이게 오래 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이런 얘기를 당시에 이제 7월 초순경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돼가면서 뭐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제 발언을 또 확인도 해주기도 하고요. 하는 바람에 했는데 그렇게 제가 사실 그 지식인은요. 저처럼 더군다나 강단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연구와 교육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단언하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되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특징들인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송갑석 위원님께서 소개해준 이게 경제다 책이 5월 말경에 이제 출간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일본 경제 파트가 있습니다. 일본 경제 파트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본 경제가 지금 비정상 상태인데 구조적으로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제다. 이런 제목으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공부한 일본 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얘기를 판단을 했던 겁니다. 판단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제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사회 속에서 어쨌든 간에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하고 난 이후에 경제 도발의 우리가 표면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경제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후퇴하면서 수출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올해니까요. 지나면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가 어쨌든 간에 핵심 산업입니다. 핵심 산업인데 반도체에다가 굉장히 우리가 불확실성을 던져준 거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요. 소재와 부품을 그러니까는 수출을 규제하겠다 하면서요. 불확실성을 던진 겁니다.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 거죠. 사람들이 국민들이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초순경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는가를요. 그 불안을 던지게 되면은 자연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혼란을 하게 되면은 내부에 분열이 생깁니다. 내부에 분열이 생기고 그 분열은 결국은 국정 운영을 하는 정부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나 이제 총선을 이제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은 주로 이제 현 정부의 책임 그리고 현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는 논객들이 하는 주장이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보복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이 사태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응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은 없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단기적인 대책은 없고 다 장기적인 대책이다. 예를 들면 부품의 국산화라든가 뭐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피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은 힘의 우위군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어른하고 애의 차이다. 아이의 차이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에요. 그들의 논리가요. 근데 제가 이제 반박을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자, 일본이 보복을 한다는 거 알았다. 보복을 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정부랑 그다음에 전문가들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보복을 할지 그걸 정확히 알았었던 인식했었던 사람들이 국내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 제 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진주만 공습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이유가 일본이 그러니까 등기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역사 문제를 가지고 혹은 정치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이런 교류를 중단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WTO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거를 안보 문제로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WTO에 위반되기 때문에요. 역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도발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이 되게 예상됐는데 그럼 우리 정부도 그럼 박근혜 때처럼 대법원 판결에 개입을 했어야 되는 거냐. 그 얘기하면 처음에는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건 본인들이 논리가 딸리다 보니까는 대법원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태 수습을 좀 그러니까 현명하게 했어야 되지 않냐. 내가 그런다. 현명하다는 게 뭐냐. 정부가 아무 대책을 안 내놨다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6월 달에 1+1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은 잘들 아시겠지만은 간결합니다. 소위 말해서 전쟁 범죄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배상은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교섭 대상도 아니었었고 그걸로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범 기업들한테 개인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현명하게 사실은 대응을 했습니다. 1+1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범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한테도 좀 일부 기금에 그러니까 출연을 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좀 이제 하는데 동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한테는 피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은 한일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경영 자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라든가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 기여를 했으니까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도 일정한 그러니까 책임을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 속에서 그런 안을 제시한 겁니다. 일본 기업한테만 부담을 다 지우는 게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요. 굉장히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베 정권에서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아베 정권이 요구하는 건 뭐였었냐면은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 이거죠.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아베 정권은요,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극우 세력들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 정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군국주의적인 파시스트들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러면 자민당의 이런 극우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요, 1930년대, 40년대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켰었던 그 시점에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관은 뭐냐?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었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수교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청구권 협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배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도
배상이라는 쓰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도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통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보상이라는 표현조차도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위로금, 독립축하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었고 정당한 것이었다는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국 정부가 다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반국가 단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법적인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어느 나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그러니까 뭘 갖다 바치는 이런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논리죠, 한마디로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대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개 하는 얘기는 일본 정부를 좀 수용하라 이거예요. 적정하게 좀 예교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이번에 우리가 벌어진 사태를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제 힘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옆집에서 강제로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그리고 제 어머니를 능욕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죄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고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파는 물건을 골라서 팔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네가 파는 물건 안 사겠다. 이 정도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감정적인 대응입니까? 이게 무슨 과잉 대응입니까? 그럼 이것도 안 하면은 이게 사람입니까? 동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로 동물로 살라는 거죠. 불매운동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매운동 과정 속에서 많은 구호들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싸움은 국민들이 할 테니까는 정부는 전공법을 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내용이 저하고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전쟁 범죄와 관련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을 한 겁니다. 피해를 배상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거는 국제사회 속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전쟁 범죄와 관련된 인권 유린 문제는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거부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한테 도발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정의와 인권을 소중하게 지키는 나라로 만들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국민들은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응원을 해줄 테니까는 끝까지 그러니까 응원해 줄 테니까는 정부는 그러니까 그 원칙을 포기하지 말고 바로 원칙대로 그러니까 대응을 해주고 싸워달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정부가 만약에 그 돈 몇 푼이 아니라 정부가 만약에 이걸 나서서 배상을 하게 되는 순간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멘탈 붕괴됩니다. 멘탈 붕괴돼요. 자, 그 얘기를 아까 얘기했죠. 왜 멘탈이 붕괴되냐면요. 식민지 지배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요. 기본은 가장 뿌리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사실 그러니까는 못 삽니다. 멘탈 붕괴되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얼굴 보고 못 삽니다. 너무 부끄러운 나라에 부끄러운 어른들이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돈 문제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러니까 정신을 완전히 그러니까 짓밟아버리는 이런 요구를 이 국민들은 정확하게 이것의 사태의 중요성을 알고 싸매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건 두 번째 문제 속에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정부를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힘의 우위론이요. 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차이가 있는데 이 싸움을 해봤자 우리만 피해를 보는데 우리가 피해를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보는데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 실리를 챙겨야 된다. 현실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이분들의 제가 이 주장은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그 주장에 깔려 있는 것은 80년대에서 딱 멈춰져 있습니다. 저는 80년대라면은 이 싸움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 주장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베 정권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국주의 파쇼 세력들입니다. 자,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요.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가들이 많은 내상을 입었어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가 안 좋을 때 되게 뭐가 가냐면 포퓰리즘이 유행을 하고 극단적인 세력들이 되게 정치색들이 부상을 합니다. 유럽의 많은 그러니까 구구주의 세력들이 발호를 하는 것도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극우 세력하고 유럽의 극우 세력하고 차이는요. 유럽의 극우 세력은 그래도 집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베와 아베의 이 같은 그 관련 세력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930년대 40년대 궁극주의 세력들입니다. 독일의 나치라든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같은 세력과 비교를 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나치와 파시스트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걸 청산을 안 시키면은 프랑스, 영국하고 독일이나 이태리하고 같은 협력의 관계가 구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치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프랑스가 영국이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서유럽 국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에 묶기 위해서 하나의 이 세력으로 묶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쟁 세력들을 청산을 한 겁니다.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을 하고요. 자신의 전쟁 상대국이 했으니까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은 원래는 일본의 궁극주의 세력을 청산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 속에서 동북아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하나의 자신의 파트너로서 원래는 중국의 국민당 정부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1945년에 모택동한테 패배하고 대만으로 쫓겨나오면서 왜소해지면서 파트너를 교체한 겁니다. 일본의 궁극주의 세력으로 교체를 하면서 동아시아에서만 궁극주의가 부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청산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즉 뭐냐면 동북아에서 냉전 구도가 일본의 궁극주의를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동북아 냉전에 있어서 가장 피해자가 한반도죠. 한반도 분단이죠. 한반도 분단과 일본의 궁극주의 세력은 동전의 앞뒷면을 저는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가장 그러니까는 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집단들이 일본의 궁극주의 세력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본과의 전쟁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보다 더 지금 사실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게 된다면은 동북아에 그러니까 이러한 이 긴장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동북아에서 어떤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도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본의 아베 정권은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92년도부터 우리가 되게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2012년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잠깐 집권한 적이 있었죠. 2009년부터 12년 동안에요. 민주당 정권이 굉장히 무능함을 보입니다. 무능함을 보이면서 2012년에 우리가 GDP를 볼 때 1992년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20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경제를 그러니까 경제가 커다랗게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를 회복도 못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2011년도에 일본에 우리가 후쿠야마 사태가 터졌었죠. 그러면서 일본 사회는 굉장히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베 정권이라는 극단주의 그러니까는 이 궁극주의 세력들이 다시 정치적인 집권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베 정권을 잃어버린 20년의 사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런데 아베 정권이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서 쭉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지금 이제 아베 정권이 초조해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력 격차가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약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거기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본은 제가 얘기할 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진국가 중에 하나이고 세계 3위 경제 규모를 가지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요. 일본은 절대 정치적으로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흔히 아베가 꿈꾸는 게 바로 뭡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잖아요.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는 주권국가로서 정상국가가 아니죠. 소위 말해서 보통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페널티로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은 일본의 경제도 정상적인 경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는 거의 막장 경제입니다. 이제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병들어 있는 사회다.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은요, 저런 군국주의 세력이 21세기에 바로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일본의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견제를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일본의 언론은 우리 과거 전두환 정권 때처럼 사실 보도 지침이 교묘하게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정부에 대한 얘기를 쓰려면은 정부 설명을 먼저 듣고 쓰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계 간부들을 하고 정부 관료들이 수시로 만나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거를 가서 언론사에 가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는 정부 정책을 그러니까는 압박을 가하는 이런 이 행태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이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약화된 나라입니다. 자, 제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는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뒤에 부분은 좀 안 보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92년도에 GDP가 2012년도에는 92년도 수준보다 오히려 밑돌 정도로 그러니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그러니까는 쭉 우리가 그 후퇴한 이후에요. 후퇴한 이후에 그러니까는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을 못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이 까만 선이 명목 GDP인데요. 저는 이제 그 명목 GDP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현재 화폐 가치로 계산한 GDP입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을 생각하면 돼요. 한 달에 300만이다 하면 300만이 내 소득인 것처럼요.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이게 이제 명목 GDP인데 명목 GDP를 고려하는 이유는요. 일본 경제를 이해하려면 명목 GDP를 봐야 된다 하는 이유가 일본은 이 디플레이션에 지난 20년 동안에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던 나라입니다. 물가가 안 오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 GDP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렇게 오른 적도 있습니다. 오른 적도 있는데 이 올랐던 이유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20년 동안에 보니까는 GDP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잃어버린 20년을 많은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이 90년 1월 초부터요. 1월 4일부터 일본의 니케이 주가 지수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2년부터 부동산 가격, 땅값이 그러니까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산시장 거품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가 문제가 생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아무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일본 경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경제 규모 2위였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던 나라입니다. 당시에 이미요. 그러니까요. 그런 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좀 폭락한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20년 넘게 경제가 그러니까 정체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납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일본 경제의 문제는 7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60년대까지 연평균 그러니까는 두 자릿수 10% 가까이 안팎으로 성장을 하다가 70년대부터 갑자기 4%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떨어져 버려요. 절반 이하로 성장률이요. 80년대와 이 성장률 4%대 하다가요. 90년대 이 자산시장 거품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이 이제 중단된 것 뿐입니다. 추가 이제 숟가락이나 더 얹혀진 거죠. 70년대부터 이미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일본식 경제 성장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식 산업화 모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산업화 모델이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융시장에, 세계 금융환경에 급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1971년도에 닉슨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태환 정지라든가 고조환율에서 변동환율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이제 급변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이라든가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압력들이 몰아닥치면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을 와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두 가지 충격이 70년대 그러니까 일본의 성장률 급격한 둔화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건 제 분석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사학자들이 분석한 두 가지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일본 산업화 모델의 충격이 바로 뭐냐면요. 소위 탈공업화 충격인데 일본이 70대 초에 정점을 보이고 나서 탈공업화라는 건 뭐냐면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제조업이 일자리하고 소득 창출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예요. 우리랑 비슷하게 해요. 근데 제조업에서 일자리랑 소득을 못 만들어내면서 가계의 소득을 못 만들어내면서 이 일본 경제에 충격이 나타나는데 1차적으로 70년대 초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다가요. 잠깐 이게 그러니까 안정을 유지합니다. 80년대까지는요. 그래서 아까 70년대하고 80년대가 성장률이 비슷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90년대부터 다시 급감을 하게 시작합니다. 급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성장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유였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우리가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엔화 가치를 보면 잘 보입니다. 엔화 가치가 70년대 초까지 1달러당 360엔으로 고정되어 있던 것이 금융시장 변동환율이 도입되면서 260엔으로 100엔 정도 떨어진다는 건요. 짧은 시간 내에 이건 급격한 충격입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1달러당 1200원 정도에 있는 것을 갑자기 한 800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충격을요. 거기다가 80대 중반에 한 번 더 충격을 받죠. 소위 플라자 합의라고 해가지고요. 이 금융의 충격이 앞에서 얘기한 탈공업화 충격과 맞물려가지고 일본 경제에 굉장히 하나의 충격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일본이 대응을 한 것은 굉장히 뒤늦게 나중에 잘못된 대응을 했었다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일본 내부에서요. 당시의 산업 생태계를 제조업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재구성하기보다는 80년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일본 제조업은 거의 그러니까 세계 상대가 없다고 할 정도로까지 미국 기업들이 일본 배우기 열풍이 막 생길 정도로까지 굉장했었습니다. 80년대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일본 기업들은 자신들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실력에 너무 이제 이 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주로 했던 것은 돈 푸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일본 은행 섞어요. 돈 푸는 방식으로 하는데 엔화 가치가 달러보다 굉장히 강세인 상황 속에서 해외 투자도 줄이고 해외 투자해봤자 잠깐만 달러 가치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손실을 보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역 흑자를 본 걸 가지고 국내에 그것이 돈이 풀려지고 일본 은행은 또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풀고 그 풀린 돈들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80년대부터 해가지고 80년대 말까지 주가 상승이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땅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이게 꺼지기 시작한 거죠. 금리가 이제 올리면서 이제 90년대 초부터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가 산업 구조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받는 충격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탈공업화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용 증가율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일자리 증가율이요. 모든 선진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에요. 단지 일본하고 다른 이제 선진국가의 차이는 서비스 부분이 일본도 취약합니다. 우리나라처럼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줄어들면서 그 사람들이 고부가 가치 서비스로 많이 가면 좋을 텐데 그쪽이 별로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저부가 가치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기껏 가거나 그 충격을 그냥 그대로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됩니다. 중간임금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일자리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계의 소득이 악화된다는 얘기고요. 일자리 양극화가 된다는 얘기는 소득 양극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노동소득의 비중이 급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내수 약화를 의미하고요. 내수 약화 속에서 일본이 대응한 것은 수출에다가 이제 목을 매는 경제 구조로 바뀝니다.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 구조로요. 자, 이건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요. 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요.
수출에다가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으려다 보니까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소한 억제한다거나 고용을 하더라도 임금 인상을 억제하거나요.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9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지금 경제입니다. 임금이요. 그러면 임금을 억제한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 자동화를 해가지고 고용을 그러니까 노동력을 절감한다든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한다든가 80년대에 여러분 동남아라든가 한국으로 많이 일본 공장들이 이전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이제 생산 시설이 공동화가 될까봐 친기업 정책으로만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박근혜 정부 때까지요.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이 극우 세력들이 걱정하는 건 뭐겠습니까? 일본은 지금 이렇게 꺼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적 모멘텀이 없어져 버린 나라입니다. 이 속에서 어떤 걸 꿈꾸겠습니까? 남은 것은 뭐냐면 외적인 모멘텀을 찾는 겁니다. 외적인 모멘텀이요. 그 외적인 모멘텀을 항상 제공해줬던 것이 사실은 한국이었었어요. 1876년 우리가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 때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항상 보게 되면은 일본이 결정적으로 도약하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줬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의 초기 산업화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기여를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알 수 있는 얘기고 식민지식은 쉽게 하실 것이고요. 일본이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폭삭 주저앉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걸 살려내려고 방공 보루 국가로서 살려내려고 엄청나게 원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살아납니다. 그 안 살아났던 미국의 원조에서도 안 살아났던 경제가 한국 전쟁으로 한 방으로 살아납니다. 산업 생산력이 다 복구되지면서요. 1965년에 한일 수교하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 파병 시작했죠.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 원동력이 뭐였었느냐?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일본의 부품 소재를 수입하다가 조립해가지고 미국에 팔아먹을 수 있었던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출발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가마우치 경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일본이 도약할 때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좋은 그러니까 하나의 도움을 줬었던 이용을 했었던 하나의 그런 대상입니다. 그럼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우리가 노리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뭡니까요? 평화헌법 개정이죠. 일본 헌법 구조 개정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신지 아세요? 미국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했어요. 그 당시 전쟁을 한 게 이라크가 미국 공격해서 전쟁한 겁니까? 미국이요? 아니잖아요. 사담 후세인이라는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무기 개발하고 앉아있고 알카에다라는 그러니까 미국이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가서 미국 공격을 한 거잖아요. 잠재적인 자기 미국의 안보의 적이라고 생각해서 규정을 해가지고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 북한이 지금 한번 봐보세요.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앉아있고 그러는데 일본 입장 속에서는 일본의 안보에 위협하는 국가죠. 북한은요. 그러면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때 북한 선제 공격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미사일 시스템 툭툭 쏘고 앉아있는데 일본에 건너서도 막 날리고 앉아있고 그러는데 또 한편은 뭡니까? 독도를 가지고 지금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독도에 군사 만약에 개입 진주시키게 해보세요. 자, 북한하고 어떤 한반도의 이런 군사적 개입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한국 경제 완전히 망가집니다.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요. 일본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한국 전쟁처럼 일본의 산업 생산력이 완전히 부활합니다. 제조업 생산을 해도 팔 데가 없어서 못 파는 나라에서 완전히 부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는 망가뜨릴 수가 있고요. 이런 망상이죠. 우리가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그래서 30년대, 40년대 멈춰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일본 군국지 세력들이. 그런 망상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베 정권은요. 트럼프의 재선을 반대합니다. 아베 정권이 가장 그리워하는 건 뭐냐면 오바마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미국의 가장 수건 사업은 뭐냐? 중국의 패권을 그러니까 패권이 더 성장하기 전에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최대 지금 관심은 그거예요. 그 목표는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나 미국은 또 다 똑같습니다. 오바마 때는 단지 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국제 질서 속에서 지역 구도를 짜가지고 자기들 그러니까 패거리를 쭉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뭡니까? TPP라고 있었었죠. 환태평양 경제 협력. 우리나라가 가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도 민주당 정부 때는 거의 가입 안 했었어요. 근데 아베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가입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동아시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패거리 짓는 하나의 이런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동북아에서 자기가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중국도 효과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자기의 경쟁 상대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는 하나의 바람직한 구도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봉쇄하려는 건 똑같습니다. 목표는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지역 구도를 가지고는 별로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1대1 방식으로 셈법을 바꿨죠. 셈법을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결과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아베는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낙동강 오렬이 됐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세로요. 소위 한반도를 둘러싼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 국가의 남북을 포함해서 육자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은 러시아조차도 북한이 끌어들이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세로 지금 전락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짜증스럽고 굉장히 이게 지금 일본으로 볼 때는 속타는 얘기인 겁니다.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TPP라는 거. 아베가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TPP에서 탈퇴를 했죠. 한미 FTA 재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TPP 탈퇴했는데 미국이 탈퇴하면 TPP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TPP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베가 나머지 국가도 다독다독거리면서 이걸 좀 유지하고 있어요. 왜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아세요? 민주당 정부로 바뀌게 되면은 트럼프에서 만약에 혹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오바마 때요. 다시 복원시킬 가능성을 지금 그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베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을 그러니까 별로 반기지 않아요. 트럼프의 셈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트럼프가 망가지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트럼프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하나의 출발점이 뭐였었습니까? 평창 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한미 군사훈련을 완화시키면서 북한을 끌어들여낸 거잖아요. 그 당시 아베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군사훈련 축소시키지 말라고. 대통령은 주권 문제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딴지를 걸고 어깃장을 놓은 게 아베였었습니다. 왜? 자기만 낙동강 오리알인데 계속해서 한반도는 굉장히 평화적인 분위기가 자꾸 조성되는 게 일본 극우 세력한테는 끔찍한 일인 겁니다. 왜? 한국이 일본 경제랑 비슷한 경로를 쫓아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그동안도 굉장히 역동적이었지만은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서 만약에 어떤 하나의 이 통일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한 번 정도 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 우리는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그게 고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데 1인당 GDP 달러로 보게 되면요. 91%까지 우리가 쫓아왔습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걸로 계산하게 되면 94%까지 쫓아왔습니다. 수출액은요. 절대 규모는 80%까지 쫓아왔는데 인구당으로 보게 되면 2배가 더 우리가 더 많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요. 일본의 수출이 적자로 전락한 2011년부터 일본의 수출액은 정체 내지는 후퇴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수출액이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일본의 수출액이 증가하면 한국 수출도 같이 증가하는 따라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완전히 이 관계가 지금 약화돼 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의존도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일본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서 1, 2위를 다퉜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아세요? 5%, 5위 국가입니다. 베트남이나 홍콩보다도 못한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수출을 일본이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이 경제산업상 아베 측근이라고 하는 안경 쓴 그 친구 하나 있죠. 아베 정권의 저거를 강경책을 주도하고 있는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에 수출 안 해도 일본 기업 피해 볼 일 없다. 완전히 허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에 목을 매는 나라에서 수출이 지금 안 돼가지고 죽겠는데 팔아먹을 때가 있으면 그동안 안 팔아먹겠어요. 한국 기업에도 안 팔아먹고 다른 데 팔 때 얼마든지 있다. 그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지금 팔고 있는 게 그 정도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학적으로는요, 지금 일본의 부품 소재는 되게 중소기업들이 담당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지금 대기업들인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그렇죠? 중소기업이 갑질을 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공급자가 많은 시장인 거고요. 대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또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제품 만든 것을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수입을 확보해야지만이 기업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인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자신들의 중소기업을 희생시켜서 저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베가 생각한 건 초기에 이것을 승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내부만 단결하면 우리가 완성하는 게임이다 한 이유가,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는 절대 그러니까 이 게임할 수 없는 방법인 거예요. 물건을 파는 나라,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 어떤 겁니까? 미국이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서 지금 저희 보복을 하는 거예요. 물건 안 사겠다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파는 사람이 지금 안 팔겠다고 지금 하는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얘기인 겁니다. 네?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지난 7월 초에 굉장히 불안했다가 지난 한 40한 5일 정도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적응을 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는 오늘 안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조국 교수 이 후보자 사태가 한번 던지는 게 뭔가 봐보세요. 그걸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지금 누군가 보세요. 결과론적으로요.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어렵게 만드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국 후보의 공격이, 그 조국 후보에 대한 평가는 뭐 다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을 굉장히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결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지금요. 내부 분열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노림수인 거라고 저는 봐요. 네?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단결을 하면은, 이건 왜 단결을 하냐면 그러면요, 최근에 일본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이 먼저 죽겠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 산업정책에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정부를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잘 들어도 한계가 있죠. 자기 기업을 문 닫게 하면서까지 말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 길 찾아서 지금 한국의 기업들 주요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일본의 부품 소재 경쟁력은 붕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잖아요. 제가 경제학 중에서도 산업정책, 체계를 제가 특히 연구를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요. 선진국가의 산업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싸움의 결과는 보입니다. 선진국가의 산업구조는요, 우리가 제조업을 예를 들었을 때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만약에 떠올리게 되면요, 자동차나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는가? 그 제품을 어떤 기능으로 쓸 것인가? 그 제품에 대한 이 소위 개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제품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인데, 그 기술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부품 소재 장비도 있고 완제품을 만드는 기술도 있고 여러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복합적인 전체의 과정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선진국가의 산업구조예요. 단지 생산 과정을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이 반도체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이유는 자기들이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싱가포르에서 만드는 게 더 싸기 때문에 만드는 것 뿐이에요. 자, 선진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그러니까 부품 소재와 관련된 완제품들이 세계에 없는 상품들이냐고요. 다 있는 상품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가들은 다 있는 기술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다 뭐 대체가 가능한 거냐? 자, 자동차를 만들 때 독일식으로 만드는 독일의 자동차 기술이 있고, 일본 기술이 있고, 미국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의 원천은 똑같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뭐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단지 공정 과정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를 해요. 공정 과정에서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럼 그 공정 과정과 관련된 부품 소재에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거를 가까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는 그걸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사회용해 왔던 것이고 그걸 바꾸려고 할 때 불편함은 따르고 비용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안 팔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바꾸거나 기술을 그러니까 매입하든지 아니면 국산을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베한테 무릎 꿇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반도체 3개 분모 소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모들을 제가 다 봤어요. 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김현종 차장이 뉴스공장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한 줌 정도 된다 이런 얘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일본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기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건 하고 대개 우리나라가 정밀화학 물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밀 기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미국의 두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속에서 대부분이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3대 급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나머지 3개보다 더 약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싸움을 즐기자고 이런 얘기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특히 제가 정부한테 계속해서 조언을 했던 것은 중소기업 챙겨라. 처음부터 그 얘기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맷집이 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맷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렇대요. 잘못 골랐다. 오히려 전술적으로 일본이 제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자기들이 수입선을 바꾸는 것이 이게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현장 파악을 해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가지 말고 현장의 중소기업들의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다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그러니까 1대1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한테도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요.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그랬는데 일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소미아. 저는 처음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말이 길어도 그거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지소미아 그냥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든가요. 근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일본하고 군사적인 교류를 해 정서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일 간의 전쟁에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살벌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 금요일 날 트위터에다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제조업체들 다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수하라고요. 철수 안 하면 나 책임 못 진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관세를 추가로 5%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미국의 전략은 뭡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뭐예요?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동북아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데서 뭡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이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상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맺는 순간에 우리는 중국하고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요, 우리가 수출하는 액수가 27%입니다. 최근에 좀 줄어들었지만요. 홍콩까지 합치게 되면 34%입니다. 미국은 12%뿐이 안 돼요, 수출액이요. 일본은 5%뿐이 안 됩니다. 두 나라 다 합쳐도 중국, 홍콩 합친 거 1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중국하고 싸움하는 것보다는 일본하고 싸움하는 게 그래도 만만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잠깐 비껴나갈 수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일본이 안보협력 안 하겠다는데 우리만 혼자서 짝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구실을 마련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한테 네 번째로 고마운 게 우리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게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지금 신의 한 수를 제공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단결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민주당 저 행사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